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 나이도 70을 넘겼고 저는 일남 2여를 뒀는데 아내가 떠나고 얼마 후 아들이 저보고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혼자서 적적할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아들네 집에서 여태 함께 살았습니다. 제겐 평생 모아 마련한 작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관리할 체력도 되지 않고 어차피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니 아들에게 증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아들과 함께 살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봉양하고 또 제가 죽으면 제사를 지내는 조건이었습니다. 빌딩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나니 아들과 며느리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간들이 이어지더니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저보고 집에서 나가 달라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봉양을 조건으로 전 재산을 줬는데 너무나 괘씸합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건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런 거예요. 부동산을 넘긴 거죠. 대신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안 나오는데 흔히 나오는 게 부모님 잘 모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 한 거겠죠 아마. 어쩌면 팔자가 좋아가지고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그 집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데 아버지 힘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병원에도 한번 안 모셔가고 이러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야 이놈아 내놔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법원에 취소하겠다라고 해서 했더니 법원에서 증여의 의미 자체가 아무 조건 없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대가가 없는 게 증여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줬다가 뺐으면 국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테드 PD가 방송으로 다니러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기 힘드시고 저는 어차피 요즘 좀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운전 잘 못하니까 저 쓰던 차니까 그냥 가지세요라고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테드 PD가 이제 그거 믿고 이제 잘 쓰고 계시고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송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갖고 와. 잃어버리면 그럼 몇 개의 거래가 뻐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 법적 안정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증여는 이렇게 취소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법원에 갔더라도 판사가 저기 어르신 알긴 아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변호사분이 뭐 좀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그 어르신이 도저히 열받아서 안 되겠는지 아니 그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헌법재판소 가겠다. 이거 바꾸자. 이거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못된 새끼들 저 자식 새끼가 부모 고약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뺏게 해달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르신 그건 아닙니다. 역시 재판 뚝심 있는 사람은 쭉쭉 가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변호사들도 먹고 살아. 잠깐 뭔 얘기하는 거야. 농담이고요. 제가 근데 그렇게 얘기했죠. 이번에도라고 했잖아요. 처음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효자 소송이라는 게 몇 년 전에 몇 번에 한 번씩 드라마에 한 번 나와요. 불효자를 그렇죠. 상대로 해서 뭐 이게 아들놈이가 어쩌니 뭐 돈을 돌려주느니 마느니 이런 것들이 드라마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네. 저 같은 이제 가사 전문 변호사 이런 사람이 나와서 방송했던 것들이 그러지 마시고요. 어르신 증여를 할 때 조건 보고 증여를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효도를 해줘야 부담부 증여, 부담부. 이런 부담이 있어야 증여를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부담을 그러니까 효도를 하지 않은 데라면 이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만드는 겁니다. 조언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 빼놓지 않고 하는 게 그러면 애비한테 효도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딱 써서 받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효도를 잘해. 예. 아빠한테 잘해. 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고 이런 거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시간 정도, 한 달에 2번 병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관광 동행. 뭐 그런 식으로. 그것도 관광 동행도 그게 아니라 뭐 대략 뭐 300만 원 가량의 관광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해놔야 예, 계약은요 꼼꼼하면 꼼꼼할수록 좋아요. 그럼 이게 구두 계약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계약에는요 구두 계약과 그 서면 계약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뭐가 있죠? 구두 계약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구두 계약을 녹음을 했다면 그럼 녹취 달라져요. 계약인가요? 녹취 계약이 되는 거예요. 녹취 계약이 되는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계약서 만드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기 계약서 써주는 데가 있잖아요. 뭐 공증하는 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서서 같은 데도 있었고.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여전히 이제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사실상 계약서들을 많이 만들어 오세요. 정말 다행히도 생각만 있어요. 뭐냐면 서로 카톡만 잘 주고받아도 돼요. 그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으니까 그만큼의 효과를 내줘요. 거기에서 그렇구나. 꼭 막 법률 용어 다 쓰고 뭐 계약서, 상기 본인은 뭐 상기 뭐. 이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능하면 손으로 쓰면 좋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남기만 남으면 되고요. 그것조차도 어렵다 그러면 주변인 사인들이라도 정확하게 알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조차도 어려우면 실제 시행됐던 것들이 남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3년 동안이라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남아있으면 나중에는 그게 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담부 증여가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증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증여에다가 부담부 계약을 걸면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가관계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걸 예를 들면 자동차를 제가 준 대신 1년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이런 경우에는 쌍무 계약에는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계약인 거고 그래서 의무라는 표현 안 쓰고 이건 부담이라고 썼잖아요. 예. 이거는 대가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근데 사실 병행이라기보다 효과는 같은 효과를 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주는 대신에 뭐 사망하는 시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찾아온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면,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계약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12가지가 전형 계약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계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매매냐 아니면 증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만들어 놓고 보면 결국에는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사람이 만드는 것들이 정하는 일들이 뻔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 계약서 이름에 야 이거 증여계약서로 써야 돼, 매매계약서로 써야 돼, 뭐 부담부로 써야 돼 이런 것도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네요. 재산이 일단 넘어갔다고 치면. 이 안타깝게도 이 어르신은 회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십니다. 재판을 통해서도 어려운 건가요? 이전이 이미 끝났으면? 끝났으니까. 이전이 안 됐다면? 이전이 안 됐다면은 계약인 거죠. 증여가 이행이 안 된 거니까. 증여가 이행이 안 됐으니 저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증여와 관련돼서 이제 같이 묶음으로 이런 얘기 있었을 때, 효도 계약 이런 거 얘기가 나올 때 이제 상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죠. 상속 같은 경우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가셨는데 나머지 부양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하는 일에는 생각보다 흔하게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부모 자식이라고 여겨지지 못할 정도로까지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경우. 이건 근데 좀 차이는 있죠. 쌍방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똑같이 그렇게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역할, 굳이 이제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 부모답지 않은 부모인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애비였어, 뭐 애미였어 하면서 절반 내 거야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보상금 내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있었죠. 우리 그 되게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퉈가지고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했던 일들 중에 상속과 관련해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증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거기에 이제 기여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돈이 좀 생겼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아버님이 세상 떠났는데 떠나고 보니까 아버님 생전에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놈이 가가지고 나도 똑같이 절반 가져가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아버님 잘 모시고 살았던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또 이제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만으로 특별 대우까지는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가요? 네, 그 정도는 안 돼요. 저희 집은 이제 남자만 형제가 둘인데 제가 장자고 동생이 차남입니다. 제가 이제 밖으로 칠랄레 팔랄레 돌아다니면서 막 뭐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근데 동생은 지극히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그 상속을 하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부양이라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막 살았습니다. 근데 동생은 몇십 년을, 20년을 지극히 모셨어요. 네. 근데 현재 민법상으로는 장자와의 그 상속 비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죠. 똑같아요. 똑같나요? 네. 아주 옛날 일입니다. 일이군요. 예. 지금은 그게 따로 예, 없군요. 없습니다. 예. 아, 예. 근데 만약에 똑같다고 치면 똑같으면 동생 입장에서는 아주 분통이 터질 일. 서운하죠. 그리고 재수 씨는 이제 막 들어 누울 것 같은데. 내가 왜 제사를 왜 했는데. 제사도 지내고 어? 삼시세끼 다 해드리고. 예. 근데 지금 건물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 예. 되다니. 예. 이전에 아까 이 직전 케이스가 증여와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네. 증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대가 없이 주는 대가 것 없이 같은. 주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아버님 사는 동안에 그 부양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같이 먹고 사는 정도의 부양은 증여 비슷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와서 그걸 또 따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거라고 해서 그거를 특별하게 따지진 않는데, 대신 이런 경우가 있죠.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해. 사무실을 같이 운영을 했어. 심지어 큰 사무실까지 아니더라도 작은 뭐 매장이라도 운영을 했어. 근데 처음에 아버지가 만든 매장이라서 명의는 아버지인데 70 넘으신 이후로는 20년 동안 나만 일을 했어. 근데 명의는 여전히 아버지 명의야.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여분이라고 해서 많이 가져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럼 단순히 부양한 거 말고 이제 막 용돈을 한 달에 50만 원씩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그냥 부양으로 보나요? 그것도 증여했잖아요. 아.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장자가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예전에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많이 매긴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깨졌거든요. 그때는 남녀 차별도 있었어요, 상속분도. 근데 지금은 없나요? 예, 없어요. 아직도 그 여성분들이 뭐 오빠가 아니면 남동생이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없어진 지 한참 됐습니다. 그건 동등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그게 그렇더라고. 아직도 어르신들 중에 그래도 아들인데, 그래도 큰 아들인데 하면서 이쪽에 자꾸 밀어주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찾아볼 수 있는 그 방법이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 1억씩 가져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큰형이 2억을 가져가 버렸어요. 네. 그럴 경우에 내가 가져갔을 때는 1억 중에 절반인 5천만 원은 큰형이 가지고 있더라도 뺏어올 수가 있어요. 그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고 많이 하죠. 예, 그게 유류분이라는 거예요. 흔하게 주변에서 예, 또 많이 있는 일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단순하게 그러니까 생활비 쪽가 아니라 미리 조금씩 나눠서 넘겨줬을 때 그때는 언제 받은 것인지 간에 다 소급해서 다 합산을 해서, 그래서 그런 재산 싸움이 나면 복잡해져요. 그렇군요. 싸우려면 또 끝도 없이 싸울 밑도 수 있고. 한도 끝 없이 싸우고요. 제가 한번 그거 한번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형제간의 싸움이 나는데 부조금이 가지고 네. 그 장례식장이 주차비 정상 가지고도 영수증을 다 첨부해가지고 저한테 이거 형이 가져간 거, 이건 내가 가져간 거, 그것까지 계산서 올려가 해달라고 주고 해달라니까 했더니 저 초년명이었거든요. 3년 차인가? 근데 그렇게 해서 갔더니 판사가 또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금 그것 좀 중재를 해줘가지고 갖고 와야지. 왜 그러냐면 판사는 판사 입장에서 그 판결문에 정리해서 다 적어야 되잖아요. 자기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변호사한테 욕한 거죠. 막, 말이야, 변호사 말이야. 막 난 또 괜히 중간에서 돈 많이 받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형제간의 싸움 나면요, 진짜 피곤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평하게 하시는 게 맞고요. 또 두 번째, 그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저는 그 얘기도 많이 해요. 이런 거를 미리 걱정을 하셔서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 재산 미리 좀 받아놓고 묶어놓는 방법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 아버지 딴 여자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 돈이지 당신 돈 아니지 않느냐. 꼭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보다는 아버지 돈만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꽃뱀같이 보이는 분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누가 더 꽃뱀이야, 사실. 만약에 따님이 네. 아버지한테 네. 효도를 할 테니까 네. 미리 땡겨달라? 미리 땡겨달라고 하면 웃기지 마라. 효도계약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저기도 다 가져갈 건데.